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가을철 어르신 건강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쩌면 우리가 잘 몰랐던 오해들, 또 무심코 하는 습관들,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쉽게 건네는 말들이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 참 좋죠? 근데 이게 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건강 면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거든요. 실제로 자료에 나온 통계만 봐도요. 2016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12만 6천 명이나 낙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근데 이게 불과 4년 전보다 24%나 늘어난 수치래요. 24%나요? 와, 엄청나네요. 네, 특히 겨울철 낙상 입원율은 다른 계절보다 10% 이상 높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이 가을부터 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정말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볼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낙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계절성 우울증까지 어르신들이 가을에 특히 좀 힘들어하시는 주요 건강 문제들의 핵심 위험 요인을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딱 짚어보고요. 또 실질적인 예방책은 뭐가 있을지 같이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낙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 자료들을 보면 놀라운 게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 밖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점부터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70%가 집안이요. 아,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은 길이 미끄러운 바깥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이게 혹시 익숙해서 더 방심하게 되는 그런 걸까요? 네, 바로 그거죠. 익숙한 공간이니까 아유, 내 집인데 뭐 하고 조심성이 좀 떨어지기 쉬워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요.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뼈 밀도가 좀 작해지고 균형 감각이나 시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뭐 아주 정정해 보이셔도 속으로는 골다공증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그 자료에 나온 78살 할머니 사례가 딱 그거예요. 평소에 건강 자신 있으셨는데 그냥 마당에 쌓인 젖은 낙엽 좀 쓸다가 미끄러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신 거죠. 아이고. 24나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단 한 번의 낙상이 아주 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워낙 건강하시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이 참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뭐 높은 곳에 물건 꺼내거나 전구 갈 때 아유, 이 정도 높이야 뭘 의자 밟고 올라가서 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이것도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럼요. 젊은 사람한테는 그게 뭐 별거 아닌 높이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71살 할아버지 경우도 형광등 가려고 잠깐 의자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척추 압박골절, 어휴, 심각한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 작업은 웬만하면 젊은 가족이나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게 좋고요. 꼭 직접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안정적인 발판 아니면 안전 인증받은 가정용 사다리 이런 걸 사용하셔야 해요. 흔들리는 의자나 뭐 테이블 같은 건 절대 금물입니다. 네, 안전한 환경. 이것만큼도 중요한 게 신발 문제 같아요. 어르신들이 발편하다고 슬리퍼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운동하는 답답하니까 그냥 편한 슬리퍼 신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까요? 네, 이게 편한 거랑 안전한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발등을 제대로 못 잡아주는 슬리퍼나 샌들, 아니면 굽이 너무 낮거나 반대로 너무 높은 신발, 또 바닥이 닳아서 미끄러운 신발, 발에 안 맞는 신발, 이런 거 전부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발등을 좀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굽 높이 한 2, 3cm 정도 되는 운동화 형태의 신발이죠. 아, 그리고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처리된 실내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끔 어지럽다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걸 그냥 뭐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원래 그 나이엔 다 그래요. 좀 쉬시면 괜찮아져요. 뭐 이런 식이요. 어지럼증을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만 치부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화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드시는 약, 뭐 혈압약이나 수면제 같은 거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또 누웠다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때문일 수도 있고
귀 안쪽의 평형기관 문제, 그러니까 뇌의 질환이나 아니면 심질환은 그냥 몸에 물이 부족해서 탈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와,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자꾸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평소에 물 좀 충분히 드시고 자세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인이 다양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집안 환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70%가 집안 사고라고 하니까 숨겨진 위험 요소가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이 욕실, 그리고 침실, 또 계단입니다. 욕실은 뭐 아시다시피 물기 때문에 가장 미끄럽기 쉬우니까 바닥에는 꼭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필요하다면 변기 옆이나 샤워 공간에 손잡이 설치하는 게 좋고요. 샤워할 때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 같은 데 앉아서 하시는 것도 안전하죠.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바로바로 물기 제거하는 습관, 이게 중요해요. 네, 욕실 물기 정말 조심해야죠. 침실은요? 침실은 침대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르내릴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는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대비해서 침대 옆이나 화장실 가는 길목에 은은한 야간 조명, 그거 켜두는 것도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계단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계단이 있다면요, 양쪽에 손잡이, 그러니까 난간을 설치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발 딛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 공간은 항상 좀 밝게 조명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문턱이나 바닥에 깔린 카펫 가장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도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점검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낙상 예방을 위해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행동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젖은 바닥이나 물기를 그냥 두지 말 것. 아까 그 69세 할아버지 사례처럼 욕실 앞 발매트 젖은 줄 모르고 밟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 정말 흔하거든요. 둘째,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불도 안 켜고 움직이지 말 것. 셋째, 전화벨이나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움직이지 말 것. 넷째, 계단 오르내릴 때는 시야 가리거나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반드시 한 손은 난간을 잡을 것.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의자나 탁자 위에 절대 올라가지 말 것. 이 정도만 잘 지켜도 많은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만드는 거군요. 자, 이렇게 낙상 위험에 대해 살펴봤고요. 가을철에는 또 다른 건강 복병, 바로 호흡기 질환, 이걸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감기쯤이야 약 안 먹고 며칠 푹 쉬면 낫지.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어르신들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그 생각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야 감기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한테는 폐렴이나 급성 기관지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74살 할아버지께서 초기 감기 증상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셨다가 결국 폐렴 진단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셨다는 사례가 있었죠. 아이고. 특히 가을철은 일교차도 크고 건조해서 호흡기 전말이 약해지기 쉬운 데다가 자료에 따르면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하죠. 이 감염률이 여름보다 무려 13배나 증가한대요. 13배요. 와, 정말 엄청난데요? 네, 감기 바이러스 걸린 다음에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될 위험도 커지고요. SV가 보통 아기들한테 위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야 할 것 같네요. 코로나19 좀 잠잠해지면서 마스크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안 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65세 이상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해요.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나 병원 약국 가실 때, 그리고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실내 공간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여전히 권장됩니다. 본인 보호도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 배려이기도 하고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오해도 여전한 것 같아요. 독감 주사는 젊은 사람들이나 활동 많은 사람들이 맞는 거지 노인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죠.
독감 예방접종의 최우선 권장 대상이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랑 만성질환자분들이세요. 왜냐면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위험이나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독감 유행하기 전,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인플루엔자 백신 꼭 맞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폐렴구균 백신, 이건 65세 이상이면 평생 한 번 맞는 걸 권장하는데 종류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이 좀 필요하고요. 또 대상포진 백신, 이건 60세 이상 권장인데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더 좋죠.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가 좀 오래 가도 아유, 나이 드니까 기관지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좀 위험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만성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아타스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첫째,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될 때. 둘째, 가래 색깔이 누렇거나 푸르스름하거나 혹은 피가 섞여 나올 때. 셋째, 숨쉬기가 좀 어렵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때. 넷째, 기침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다섯째, 38도 넘는 고열이 며칠 이상 지속될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 감기가 아닐 수 있어요. 폐렴, 기관지염, 아니면 다른 좀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주변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은 뭘까요? 이것만은 좀 피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손 씻기죠. 비누로 30초 이상, 손가락 사이, 손등까지 아주 꼼꼼하게 씻는 습관. 이게 중요하고요.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해요. 적정 온도 한 20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하고 하루에 두세 번 최소 10분씩은 창문 열어서 환기시켜야 하고요. 또 건조한 가을 날씨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한데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꼭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체감 온도가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날이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다 싶을 때는 웬만하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게 현명합니다. 네, 손 씻기, 환기, 수분 섭취, 기침 예절,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을철에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면 심혈관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좀 애매해서 놓치기 쉽다고요. 맞아요. 특히 가슴이 좀 답답한데 소화가 안 되나? 이러면서 소화제만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자료에 나온 67살 할머니 사례가 딱 그거죠. 평소에 소화불량이 좀 잦으셨는데 어느 날 유난히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또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둬서 치료는 받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특히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이게 소화불량이랑 헷갈리기 쉽다면요. 네,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전형적인 증상, 그러니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말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소화 안 되는 느낌, 속쓰림 같은 느낌, 아니면 명치나 윗배가 좀 불편하다거나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어깨나 등, 팔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느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이 한 30분 이상 계속되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명치 부근이 아프거나 숨쉬기가 어렵고 어지럼증이 같이 오거나 통증이 왼쪽 어깨나 팔, 턱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다? 이러면 절대 지체하면 안 돼요.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근경색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은 정말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군요. 근데 가을철 일교차 자체가 심혈관에 부담을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옷만 따뜻하게 입는 걸로는 부족한 건가요? 옷차림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 몸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요.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확 수축시키거든요.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도 빨라져요. 혈액의 점도, 그러니까 끈적거림도 좀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이게 다 심장에 부담을 줘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거죠. 실제로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요. 하루 일교차가 1도 벌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최대 2%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1도 변화에 2% 사망률 증가라니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그러면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아이고 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더라면서 약 먹는 걸 꺼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 그런 오해가 상당히 뿌리 깊은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혈압을 치료 안 하고 그냥 뒀을 때 생기는 합병증,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병들의 위험이요. 약을 꾸준히 먹어서 얻는 관리 효과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부담, 이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양을 조절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을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고 이른 새벽에 운동 나가는 걸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잠에서 깨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거든요. 이때 혈압이랑 맥박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심장에 더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심혈관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을철 운동은 비교적 기온이 좀 오르고 몸이 충분히 좀 준비된 오전 10시 이후나 아니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해지기 전에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봐요. 만약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날씨 영향 안 받는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실내 운동도 좋은 대안이고요. 시간대뿐 아니라 운동 전후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해서 근육이랑 관절을 좀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서서히 마무리 운동을 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갑자기 추운 데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하고 나서 땀에 젖은 채로 찬바람 맞는 거 이런 건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갑자기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하는 것도 혈압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좀 미지근한 물, 체온이랑 비슷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물로 시작하시고 욕실을 미리 좀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고 운동 전후 준비 마무리 운동 철저히 하고 처방받은 약 꾸준히 복용하고 또 짜게 먹는 습관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랑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국은 생활 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괜히 기분이 좀 가라앉고 울적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이걸 그냥 가을 타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계절성 우울증일 수도 있다고요. 나이 들면 원래 좀 우울해지고 그런 거지? 하는 생각도 어쩌면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계절성 정동장애 SAD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 탓이나 노화 현상이 아니에요. 가을이나 겨울처럼 해 뜨는 시간, 그러니까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특히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하고 수면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보통 늦가을이나 겨울에 증상이 시작돼서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그럼 일반적인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울증은 잠을 잘 못 자거나 불면증이 입맛이 없는 식욕부진인 경우가 많은데 계절성 우울증은 반대로 잠이 너무 많아지고 과다수면 또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특히 빵이나 과자, 면 종류 같은 탄수화물을 계속 찾게 되는 탄수화물 갈망 이런 특징을 보여요. 물론 공통적으로는 기분이 계속 우울하고 뭐래도 재미가 없고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죠. 집에만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우울증에는 독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체 활동 줄고 햇볕 쬐는 시간 부족해지면 세로토닌 분비는 더 줄어들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감이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는 일부러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가볍게 걷는 게 치료에 도움이 돼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누거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신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기분이 꿀꿀할 땐 달달한 게 최고야 하면서 단 음식 권하기도 하는데 아까 탄수화물 갈망이 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네, 좀 주의해야 해요.
탄수화물, 특히 설탕 많이 든 단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이나 과자 같은 거요. 이게 일시적으로 기분을 좀 좋게 할 수는 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피로감이나 기분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탄수화물 갈망은 증상이지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규칙적인 시간에 단백질, 살코기, 생선, 콩류, 그리고 복합탄수화물, 현미, 통곡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뇌 기능이나 기분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잠이 많아지는 것도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냥 푹 자도록 두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너무 과도하게 자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건 오히려 무기력감을 더 심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 걷고 햇볕을 쬐는 거 이게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건강한 수면 각성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고요. 그럼 계절성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그런 경향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좀 피해야 할 행동이나 생각은 뭘까요? 가장 피해야 할 건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에요. 우울감, 식욕이나 수면에 눈에 띄는 변화, 즐거움 상실, 무기력감, 죄책감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아이고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이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치료나 상담, 광선치료 같은 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또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거나 잠만 자면서 시간 보내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하고 혼자 고립되는 거, 술로 우울감을 달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이에요. 오히려 서예나 악기 연주, 컴퓨터 배우기처럼 새로운 걸 배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게 뇌 건강에도 좋고 자존감을 높여서 우울감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가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락상,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까지. 핵심은 결국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그런 안일함 대신에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지 라는 예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 또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함께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죠. 그냥 조심하세요라는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집에 혹시 발에 걸리는 건 없나 같이 한번 볼까요? 날씨 좋은데 잠깐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이렇게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좀 알아보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얘기 나눴던 심혈관 질환의 골든타임, 그 증상 생기고 최대한 빨리, 늦어도 6시간 이내라는 거, 또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중요성, 그리고 우울감이 계속될 때는 전문가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 이런 걸 갖는 게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매일, 매주, 매월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체크리스트 예시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역시 오늘의 작은 조심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슬로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건강 수칙, 점검이나 당부를 넘어서서요. 올가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안전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과의 진정한 마음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새로운 실천이 가능할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어르신들의 가을철 건강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